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1대 국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여야 간의 쌍두배, 정신 이상 등 거친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삽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원 협상을 앞둔 기싸움으로 이해는 하지만 미래 한국당의 독자 노선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과 함께 정가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두 당이 쌍두뱀처럼 국고보조금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빨리 합당을 하라. 만약에 이렇게 합당을 미룰 경우 또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분 그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해요. 네. 전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또 뭐 문재인 대통령 좀 비판했을 네. 때 또 황교안 대표가 뭐 하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용납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뭐 용납 허가 안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름밖에 안 남았죠.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말까지는 당 대표는 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끝까지 또 하겠다. 예, 전당대회 전까지는 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직공을 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폭발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네, 당선되자마자 드라이브를 건 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네, 그렇죠.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에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법사위 예결위 안 뺏기겠다. 네.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 안 뺏기겠다. 전통적으로 그 야당이 차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네들 야당인 시절에 무조건 법사위원장은 달라. 무조건 이건이다. 무조건이다. 해서 박영선 위원장 법사위원장하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락바락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게 만들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법안 계류의 과정에서 자구 수정이라는 어떤 이유로 법사위가 딱 틀어지고 있으면 법이 통과가 안 되죠. 본회의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체계심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오고 그게 있는 이제 거죠. 일하는 국회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이 흐름대로 그러니까 180석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면 아무리 180석이지만 법사위인들 이 무력화하거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이 그 수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축으로 흐름이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원유철 대표의 흐름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대표의 그 워딩이나 행보를 보면 합당을 안 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로는 보면 당내에서 벌써 대표가 되면 이 비서실장이니 뭐니 쫙 있잖아요. 진용이 있고. 근데 그거를 다 일이 진용을 다 하셨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합당하고 자신은 원외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사실 그런 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부적으로 다 준비했다고 한다면 대표직을 계속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교섭단체로서의 대표가 되면 국회에서 방도 따로 주고 또 뭐 1급, 5급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러다 보면 사실 교섭단체가 실제로 되다 보면 상임위원장 배정할 수도.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국고보조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도 배정받을 수 있고 교섭단체 협상이 들어가죠. 그럼요. 오면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쪽에서 봤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 자기는 일단 합당했는데 만약에 교섭단체가 2개가 된다 그러면 1대2로 싸워야 되잖아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는 너네 끽소리하고 빨리 합당해. 라는 어떤 그런 지금 뭐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가 무슨 당 대표 해갖고 자기 권한 좀 드리고 비서들 쫙 거느리면서 옛날처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빠지도 없고. 그러나 지금 미래 한국당에 대해서 서두를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장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이 맞게 시너지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선에서 말하자면 통합을 하는 게 좋다. 네. 그 시점을 각자 정당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한국당도 물론이고 당 밖에 있는 우파 보수 세력 중 상당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도 84석이나 103석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둘이 가서 싸우는 게 전략적으로도 낫고 네. 미래한국당은 새로운 사람들 아니냐. 미래통합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경쟁관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든지 거기는 새로운 사람들도 수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 통합에 합당에 나설 이유가 없다. 시기를 좀 봐라. 뭐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서 원유철 대표는 그래도 국회에서 뭐 4선, 5선 네.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련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좀 나가보겠다 그런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네. 민주당 이 사람들은 국회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들먹이고 국민과의 약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4+1 체제를 완전히 국회법도 없는 그런 기형적인 체제를 운영해갖고 선거법이라든가 패스트트랙법을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는 백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4+1 체제 해갖고 괴물선거법 만들고 이런 괴물 정당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거 벌써 잊었느냐? 정신이 좀 흐리던 것 같으니까 병원부터 가봐라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이고 원희철 뭐 대표도 상임위원장 배분이랑 국회 관례에 따르는 것이지 뭐 누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주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느냐 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도발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한국당 교섭단체가 된다면 인정 안 하겠다. 네. 상임위원장 배정도 못 하겠다. 이렇게 아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내를 밝힌 거죠. 근데 사실 원칙대로 가야죠. 그건 이를테면 지금 지난 국회에서 원칙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교섭단체가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그만큼의 세를 형성해 줬다. 그 세에 맞춰서 하라라는 뜻이고, 우리가 보통 왜 그 정파, 그 당내에서 정파가 있다라고 할 때 보통 한 20명 정도가 있을 때 정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가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정파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그런 어떤 숫자 정도가 돼야 어쨌든 이 회의를 하면서 그 교섭단체끼리 의사일정도 맞추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라라고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1은 1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섭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네. 얘기한다면. 완전히 편법, 뭐 야당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편법 운영을 한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결, 심사, 예결과 관련된 결론을 내는데 4+1이 한다? 그거 국회법에도 없는 얘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미래한국당, 아니 위성정당이든 뭐든 거의 출발점이 어떻든 간에 지금 국민들이 투표로 인해서 정당 투표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을 국민들이 선택했으므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건 원래 통합돼야 될 공식으로 자기가 인정을 안 하겠다? 그거는 뭐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섭단체가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서야 되는 건 너무 자명한 거죠. 국민과의 약속도 얘기를 하지만 약속은 물론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고 또 양 당에서도 다 합당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지잖아요. 그 이전에 좀 절차를 밟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합당의 경우는 원내대표는 선출이 됐습니다만은
뭐 당 체제, 지도 체제 자체가 아직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도 지도 체제가 정비되면 협상을 당 대표끼리 만나서 거기에 대한 합당의 뭐 시기라든가 방법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겠다고 지금 보고는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국민과의 약속 비례정당 만든다고 했습니까? 절대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깨고 왜 야당만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윽박지르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벌써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정말 이번 하반기가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곧 앞에 닥친 3차 추경, 공수처 설치, 뭐 고용보험 확대, 각종 개혁입법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2개가 되고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여러 가지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당 길러리와 길들이기 뭐 이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유,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 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기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자, 이 김태년 원내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정책위 의장 했잖아요. 예결위 간사했죠. 여당 간사를 했는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결위 예결 소위까지 가면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지부리 하는데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갑자기 그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기자들 바깥에서 이제 벽치기라고 해서 여기 귀에다 대고 듣죠. 문에다 대고. 이거 김태년 의원이 지금 막 큰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큰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물을 딱 박차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딱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예결위 거의 다 끝났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 자당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틀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세게 나가고 있다라는 걸 자당 의원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서 설득이 되니까. 양보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이 되면 거의 얼마 안 돼서 딱 타결이 되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되니까 덕담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수가 많은 사람들, 수싸움에 능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김태년 원내대표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일하는 국회 운운하면서 드라이브 걸면서 못해! 상위에서 배송 못해! 이렇게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싸움의 또 다른 어떤 측면, 즉 앞으로 운영위원장, 이 전체 상임위원장 협상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원구성이 얼만큼 빨리 돼야 원구성 갖고 한 2개월 끈 적도 많잖아요. 2개월 넘게 끈 적도 많았어요. 그 최대가 88일로 적기였거든요. 그렇죠. 거의 3개월 가까운 16대 국회인가에서 88일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상임위원장 배분 또 상위 배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죠. 법사위원장 끝내는 법사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기타 예결위원장. 예를 들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끌고 들어올 경우. 국회 부의장도 하나 더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섭단체니까. 20대 후반기 지금 그랬잖아요.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나는 한국당, 하나는 바른미래당. 거기서 부의장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여기 야당 둘이 하나씩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장은 절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럼요. 화장실도 못 가. 자기 편 부의장이 있어야 안심하고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프라스 체제 자기 쪽이니까 거기다 맡기고 화장실도 가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썩 빠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못 가죠.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네. 이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원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막 폭격을 쌓아놓고 일단 그래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느 선까지 줄 건가? 이것들을 딱 수를 한 다음에 야 이거 진짜 안 되거든 하면서 이제 슬그머니 하나 해갖고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근데 사실 만만해 보이진 않죠. 지금 어쨌든 이 두 개의 정당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사실상 김태년 원내대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좀 뭐랄까 와일드한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호영 네. 지금 통합당 원내대표나 원윤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상중이고 이제 곧 이번 주부터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올라오는데 오늘 근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구성 협상에서도 원인철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푸시를 해주는 게 협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걸 달래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양보해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수가 또 보통 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영 의원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이제 그 특임 장관이라고 옛날에 무임소 장관이라는 네, 이름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특임 장관이라는 걸 부활시키면서 주호영 의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물론 그 친이계로 알려졌지만 주호영 의원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다. 즉 누구의 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어떤 능력 그리고 공적인 것. 사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컨텐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특임 장관도 하고 하면서 이때 뭐 원내 부대표도 하고 꽤 원내 대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을 경험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임 장관 시절에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1년 동안 그 광우병 어쩌고저쩌고 또 4대강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버거웠는데 그래도 여당 쪽에서도 주호영 의원을 평가하는 걸 보면 뭐 이번에 사실 맞상대였지만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의원들이 주호영 의원하고는 이야기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임 장관 시절에 많이 만나보고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의회주의자다 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회 내에서 협상을 통해서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는 이번 그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또 그 이 협상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어서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논리로 설득하는 그런 성격인데다가 상당히 유연성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원구성 협상도 잘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원인철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은 저는 옳은 얘기 아닌가. 지금 이런 괴물 정당, 기형 정당이 나온 게 바로 괴물 선거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괴물 선거법을 고치자 지금 이렇게 미리 당장으로 안 된다면 확고하게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확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합당을 주장하기 전에 그렇지 않고 4년 후에 이 고칠 선거법을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면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건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원철 대표의 그 조건 있죠, 전제 조건. 아니, 뭐 합당할 거야. 근데 합당하는데, 우리 정당이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지. 그건 선거법 개정이야. 그럼 선거법 개정을 확약을 해주면, 나도 우리 합당할 거야. 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두고, 이제 그 민주당 측이나 이 진보 좌파 측에서는,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걸 협상 조건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마도 합당 안 하려는 속셈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사실은 저는 동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형적인 부분을 자기네들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쪽 민주당도. 그래서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마치 자기네들이 위성정당이란 거는 생각도 못했다라는 투로 얘기하지만 이미 정치학계의 교수들이 이 선거법 협상 과정 속에서 너네 연동형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 위성정당들 생겨나 알바니아 사례도 있어 이렇게 보도도 됐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민주연구원 통해서 또 다 시나리오 뭐 몇 가지 4개 시나리오 해갖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 머리 굴려가면서까지 했으면 이게 기형적이라는 걸 자기네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그래 맞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그 선거법을 만들려면 너희들까지 다 합쳐서 해야 된다 그 인정하고 이번 정기국회나 혹은 언제까지 우리가 단계별로 뭐 이렇게 그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우리 다시 머리를 맞대보자 이 정도도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 하면 합당해주겠다는데 뭐. 또 하나는 아까도 뭐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문제는 단순한 당 간의 합당 차원을 넘어서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뭐 내년 4월 재보선도 있고 또 2022년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인 뭐 생사를 거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대회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합당의 시기라든가 또 그것이 최대한의 효과를 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국민의당 안철수 쪽도 뭐 합당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정책이 같으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생각이 명확하게 표현된 분은 뭐 한 분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금 19석이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예.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함께 만들. 그러니까 통합은 안 하지만 그렇죠. 당을 교섭단체는 합당이 아니고 예, 연대해서. 교섭단체는 얼마든지 같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정의당하고 뭐 그렇게 추진했죠.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타진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원우철 대표가 뭐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안전히 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걸 갖고도 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어떤 상황은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기를 굉장히 또 내려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세석인데 이 세석을 갖고 굉장히 뭐 대표 내놔라, 또 무슨 위원장 자리 내놔라 이런 그 자리 싸움 하다 보면 뭐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 세석이면 세석에 걸맞게 내려놓으면서도 그 합당하게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국당도 굳이 또 그냥 통합당하고 미리 뭐 그 합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저는. 무소속도 지금 홍준표 당선자는 뭐 빨리 복당하겠다는 거고 권성동 당선자도 당연히 대신 윤상현 당선자는 나 거기 지금 갈 생각이 없다는 거고 김태호 당선자도 좀 지켜봐야지 뭐 벌써 그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결국에 따라서 이런 분들은 지금 당 대표를 해도 되고 무슨 원내대표를 해도 되고 충분히 당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한두 분만 합쳐서도 충분히 말하자면 미래한국당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제 비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아마 나머지 네 사람의 생각이 또 달라질 거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약간 결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세 사람은 당권, 대권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수를 두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은 그것보다는 거리를 좀 둬가면서 그 후에 정계 개편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원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문제도 같이 굴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